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농업사업체의 역사를 살펴보았죠. 그러면 이제 광업사업체의 역사를 살펴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다 살펴보는 게 좋아요. 그래요. 그래야지 이제 보다 완벽하게 사업체에 대한 지식과 기초가 쌓이겠죠. 사업체를 잘 모르는데 그래요. 경제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가능하면 이제 빠뜨리지 않고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경제를 있게 하는 인간, 뭐 가족, 소득, 재산, 자본, 사업체 이런 거는 그래요.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아무리 복잡한 그래요. 지식을 익히더라도 그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농업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얻기 위해 재산을 투입하여 활동하는 주체로서 광업사업체 역시 고대부터 존재해왔다. 당연히 존재해왔겠죠. 도구를 사용하는 이상 광물을 캐내야 되잖아요. 광업은 광물과 같은 자원 채취를 통해 생존과 경제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죠. 이는 인류가 금속, 석재, 연료와 같은 자원을 필요로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광업사업체는 소유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이후부터 재산이 투입되며 형성되어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소유권의 주체는 개인, 집단 혹은 정부일 수 있다. 고대에는 주로 공동체적 소유나 정부의 통제하에 광업이 이루어졌으며 시대가 흐름에 따라 사적 소유와 기업 형태의 광업사업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광업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체는 존재했는데 운영 방식이 다르겠죠. 목적이나 운영 방식, 또 누구에 의해서 운영되었나. 광업사업체의 운영 방식과 소득 창출 방식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했으며 기술 발전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천천히 살펴봐야 되죠. 고대의 광업사업체와 현대의 광업사업체는 운영 방식에서 차이점이 많지만 자원을 채취하여 소득을 얻는다는 본질적인 목적은 여전히 동일하다. 소득을 얻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그래요. 광업을 하는 거죠. 자원 채취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광업사업체의 변천사를 산업적,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고대 사회에서 광업은 주로 생존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데에 필수적인 자원, 즉 구리, 청동, 철, 금, 은 등을 채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부분의 광업 활동은 정부나 권력자의 통제하에 이루어졌으며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노예, 강제노동자 혹은 국가 소속된 평민들인 경우가 많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광업은 굉장히 고된 일이죠. 농업보다 더 고된 일이죠. 사람들을 이제 강제로 동원했다는 거예요. 대체로는 노예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과거에는 세금 대신 일을 시키기도 했죠. 노역도 있고 군역도 있고 일종의 노역이죠. 여기 각주가 있죠. 고대에는 세금 대신으로 일을 시키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한국에서도 있었죠. 한국에서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하는데 그와 같은 일 역시 과거의 그러한 전통이 이어진 것을 따릅니다. 세금 대신 일을 시키는 거죠. 예전에 한국에는 고대의 전통이 남아있죠. 전통이 남아있는 곳은 많죠. 강제로 일을 안 시키면, 예를 들어서 군역 같은 경우에 세금을 걷어서 군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고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용이 감당 안 될 때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요 뭐 그러한 것이고,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 구리와 금을 채취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고대 로마에는 은과 납 광산에서 노예들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했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는 누구냐? 왕이죠, 왕. 파라오는 고대 이집트의 왕을 가리킨다. 유명한 파라오로는 투탕카멘, 람세스 2세, 클레오파트라 등이 있다. 그런데 왕은 당시 뭔가요? 과거에는 고대 농경국가죠. 그 지주죠, 지주. 농업을 지배하고 있는 자죠. 그 농업의 지배자들이, 지배자 혹은 왕이나 혹은 또 여러 명이 지배할 수 있겠죠. 농업의 지배자들이 광업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광업을 지배했으니 광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누가 얻을까요? 광업의 지배자가 없겠죠. 그래요. 고대 광업의 특징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생산성이 낮았다. 채굴 도구는 주로 돌, 나무 그리고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며 작업 환경은 매우 위험했다. 그게 알아야 될 게, 청동이 개발되고 철이 개발되었다 해서 돌, 나무가 사용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 청동이나 철로 만들지. 청동이나 철이 귀했다는 거지.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청동이나 철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돌이나 나무는 여전히 이용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청동이나 철이 사용되던 시대에도 돌과 나무 도구는 여전히 채굴 작업에서 보조적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 사용되었다. 청동과 철이 도입된 이후에도 전통 도구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 청동과 철은 귀하고 제작 비용이 높았기 때문에 청동이나 철로 만든 도구는 모든 일에 투입되지 않았다. 채굴 작업은 여러 단계를 포함하며 초기 암석 파쇄나 간단한 작업에는 돌망치나 나무 쐐기가 여전히 유용했다. 금속 도구는 주로 단단한 광물, 즉 구리, 금 등을 정밀하게 캐내는 데 사용되었다.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구가 또 손상 입으면 또 고치거나 또 새로 마련해야 되니까. 현대식으로 말하면 비쌌다. 그래서 후진 도구도 사용했다. 그 말이죠. 채취한 광물은 대부분 정부나 권력자의 부를 축적하거나 재산을 축적하거나, 쓰던 말로 계속 쓰는 게 좋죠. 뭐 불어해도 상관없는데. 무기 제작, 건축 자재로 사용되었고, 뭐 농기구로도 만들어졌겠죠. 일부는 교육을 통해 소득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광업 종사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요. 한번 보면 되죠. 내용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운영 방식 이런 거. 고대 이집트 기원전 3000년에서 1000년까지 주요 광물은 구리나 금이었다. 청동을 이용했으니까 또 금도 캐냈다 이러죠. 운영 방식, 정부 통제하의 대규모 채굴. 현대 사업체로 치면 뭔가요? 공사죠, 공사. 정부가 사업체를 구성한 거죠. 왕실이죠. 그 당시에 정부는. 종사자 특징 주로 노예 및 강제 노동자다. 그래요. 세금 대신 일을 시켰다. 혹은 노예를 동원했다. 그래서 말 수 있어요. 형태는 공사다. 일이 힘드니까 노예나 강제로 이제 일을 시켰다. 노예를 동원하거나. 고대 로마 기원전 500년에서 서기 400년 은, 납, 철 이런 것들을 캐냈다. 어떻게 지배했느냐? 정부 및 사적 소유, 광산 운용. 정부는 사적 소유했다. 이 말은 뭔가요? 당시의 부자들은 누군가요? 농업의 지배자죠. 대지주죠. 대지주가 지배하는 사회였죠. 농업의 지배자들이 광업 없이 지배했다. 그 노예와 제수노동을
죄수들을 동원했다. 그 말이죠.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형태와는 많이 다르죠. 현 시대는 공사로 운영하는 방식이 어떤가요? 있죠. 현 시대도 있죠. 근데 이제 일이 힘들고 이러니까 노예나 강제로 동원했다. 강제로 동원한 사람들로 이제 일을 시켰다. 고대 중국 철구리 소금. 마찬가지로 정부가 독점 운영했다. 정부는 대지주다. 왕은 대지주죠. 왕실은 농업사회, 농업국가에서 그 농업의 지배를 받았다. 정부 소속 노동자 및 강제 노동자, 고대인도 그래요. 철금 보석, 정부 및 지역 통치자. 지역 통치자는 또 누군가요? 지역의 실력자는 누굴까요? 농업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대지주죠. 다 마찬가지죠. 농업의 대지주가 광업을 지배했다. 광업 사업체를 만들어서 운영했다. 달리 얘기하면 농업이 광업을 지배했다. 농업 우위 사회인 거죠. 계급 기반 노동자 및 노예다. 마찬가지다. 볼 필요는 있죠. 뭐 좀 알고 싶으면 어떻게 운영되었을까를 알고 싶으면 인도에는 브라흐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불가족 서민이라고 불리는 달리트가 있었다. 5신문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수드라는 광산에서 광물을 캐거나 운반하는 등의 다수노동을 수행하며 달리트보다 한 단계 위죠. 불가촉 천민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달리트, 불가촉 천민을 얘기하는 거죠. 때때로 광업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조건의 작업, 예를 들어 오물처리나 위험구역에서의 보조노동에 동원되었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봐라는 거예요. 고대에는 한국도 살아볼 수 있겠죠. 한국도 뭐 큰 차이가 없겠죠. 한국에서 조선시대 광업은 어땠니? 국영광산이었다. 지역 유지들이 소규모를 운영하기도 했다. 비슷하죠. 백선 노비 그냥 지배를 당했다는 거예요. 운영 방식은 강제노동이나 공납제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렇죠. 그래요. 크게 어떻게 지배당했냐 이건데 국영광산 당시 이제 농업의 정부 주도로 이제 운영되었다. 가끔씩 이제 소규모 지역 유지들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농업의 지배자들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로 공사 형태를 띈다. 농업의 지배를 받았다. 주로 강제로 시켰다. 아니면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제 사람들에게 대가를 주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았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표 1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광업은 정부나 권력자의 통제하에 있었다. 이런 판단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정부의 통치자나 권력자는 고도에서 대지주였다. 즉 광업은 농업의 지배자에게 통제되었고 광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농업의 지배자에게 돌아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더 듣자면 사업체는 공사로 운영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농업을 통해 얻은 농산물은 농업의 지배자들에 의해 광산 개발을 위한 작업수단, 자본을 마련하는 데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축적된 농산물은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었다. 어떻게 사업체가 구성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광업에서 얻으니 이건 농업의 지배자들의 재정을 강화하고 군사적, 정치적 권력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되었다. 따라서 농업의 지배자가 광업 사업체를 독점적으로 통제하며 그 이익을 독식했다. 주로 이제 강제로 동원했고, 근데 어떻게 갭 사업체를 구성했느냐? 농산물, 당시에 농산물이 중요했죠. 남는 농산물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동원하죠. 먹이면서 그 의식주로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캐내게 했다. 그렇게 사업체가 구성되었다. 이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제 이런 식으로 사업체가 운영되지는 않죠. 모르죠. 북한에는 아오지 탄광이 있다니까 아직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긴 있어요. 소위 중세라고도 불리는 6세기에 접어들면서 광업은 점차 지역 통치자나 귀족의 소유로 전환되었으며, 유럽에서는 광산 소유권이 왕실이나 봉건 영주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영주들의 힘이 좀 세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주 역시 이제 농업의 지배자죠. 귀족이고, 이 시기에는 철, 은, 금과 같은 광물이 여전히 중요했으며 석탄 채굴이 점차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석탄도 이제 이용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5세기에서 10세기에는 왕실이나 봉건 영주와 같은 정부나 권력자에 의해 강제로 사람들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10세기까지도 그냥 강제로 동원되었다 이 말이죠. 노예, 농노, 전쟁, 포로 등이 광업에 투입되어 강제노동의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11세기에서 13세기와 14세기에서 15세기로 접어들면서 도시와 노동자 부족, 흑사병 등으로 인해 자유노동자와 임금노동의 개념이 점차 확산되었다. 사업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광산 개발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쓰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래요. 특히 14세기 말에서 15세기에도 14세기에는 광업에서도 계약을 통해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늘어났으며 근로자가 되는 거죠. 그런 노동자는 강제노동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강제노동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시대가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바뀌는 기미가 보이는 거죠. 그냥 보죠. 영국 이거까지 나왔는데 이건 뭐 현 시대랑 큰 변화는 없어요. 주요 광물 철, 주석, 석탄 이제 한번 보는 거죠. 13세기에서 15세기까지 영주 소유의 광산이 많았다. 농업의 지배자들이 지배했다. 독일 15세기에서 17세기 예전에 뭐 이제 은철 중시되고 스페인 금은 중시되고 이제 식민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식민지까지 만들어서 신대륙에서 이제 노예를 활용해서 강제노동을 시켜서 그래요. 광물을 캐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금은 중국도 뭐 정부의 통제 아래 진행되었죠. 정부도 역시 농업의 대주주죠. 아직까지 이제 농업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나라별로 다르죠. 벗어난 게 16세기에서 18세기에는 광업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특히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시기인 15세기 후반에는 석탄과 철강 채굴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 시기에 상공업이나 금융업에서 성장한 3차 인류 혁명 세력이 등장하며 왕실은 3차 인류 혁명 세력과 손을 잡고 광업을 육성한다. 약간 분위기가 바뀐다. 3차 인류 혁명 세력이 등장했다.
생산과 소비 일부를 읽은 사람은 잘 알겠죠. 시대 구분이 좀 다르다 했죠. 유일스님은 자본주의 시대, 그런 특별한 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랬죠. 사업체는 늘 있어 왔다. 3차 인류 혁명 세력이 뭐냐? 3차 인류 시장 지배 시대의 시작이 3차 인류 혁명 시대다. 현 시대와 과거 시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과거 시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시장이 의지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느냐 그거밖에 없다 그랬죠. 3차 인류 혁명 세력은 뭔가요? 시장 지배 시대를 여는 주도 세력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3차 인류 혁명 세력에 의해 광업사업체가 구성되고 그래요. 3차 인류 혁명 세력이 등장하였다. 근데 왕실이 3차 인류 혁명 세력과 손을 잡는다. 한번 보겠습니다. 3차 인류 혁명 세력은 화폐와 같은 자본 이외에도 기술 자본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화폐와 같은 작업수단도 보유하고 있었고 또 뭘 보유하고 있나요? 기술 자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차 인류 혁명 세력은 이제 광업이나 공업에서 성장한 세력이죠. 농업 이외에. 그런 세력들은 당연히 기술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요. 기술 자본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왕실은 농업의 지배자보다 3차 인류 혁명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했고 농업 지배자들을 광업에서 배제하기 시작하였다. 진짜냐? 진짜다. 영국에서는 1568년 16세기죠. 엘리자베스 1세 시기에 광물자원 특히 금과 은에 대한 권리가 왕실에 기속된다는 법적 판결을 내렸고 이는 공권 영주의 독점적 권리는 크게 제한되었다. 영주들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이제 왕실이 이제 3차 인류 혁명 세력과 손을 잡고 그래요. 광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 했다. 그래요. 18세기 후반 광업 사업체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후반 이후 광업이 이제 크게 융성하겠죠.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대가 열렸으니까 기계화와 기술 발전으로 채굴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석탄, 철광석, 석유와 같은 자본이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광업 사업체는 대규모 자본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대규모 사업체에 의해 대규모 자본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의해 자본의 사업체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 말이죠. 국가 단위의 자원 개발 정책도 중요해졌다. 중요해졌다. 광업은 여전히 이제 국가도 여전히 참여하고 있죠. 정부도 민간도 참여하고 뭐 함께 개발하는 경우가 많죠. 광업 종사자들이 노동 조건은 점차 개선되었으나 초기 산업화 시기에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과 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뭐 지금도 위험이 상존하죠. 많이 이제 생산성이 좋아지고 안전해졌다고는 하지만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산업화 이전과 이후의 광업 인구 비중 뭐 큰 차이 안 나죠. 한국은 오히려 줄었죠. 왜 그런가요? 자원이 별로 없고 자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캐내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굳이 안 그러죠. 수입하는 게 더 싸니까 그런 거죠. 생산성이 별로 없어서 광업은 점점 그래요. 사라지고 있는 추세죠. 영국은 10%, 광업 인구 과거에도 10%, 18년인데도 10%. 지금은 좀 조사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잘 모르죠. 고대의 광업사업체, 현대의 광업사업체는 자원을 채취하여 소득을 얻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운영 방식과 기술 수준, 종사자 처우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고대에는
주로 강제노동이나 노예를 활용하는 방식이 지배적이었으나 현대에는 신분제도의 폐지와 기계화와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광업 종사자들이 소득이나 대우가 좋아졌고 광업 노동자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광업 노동자가 1950년대 3%인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을 수 있죠. 전체적으로도 좀 많이 줄어들었을 수 있어요. 기술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한국에서 광업 종사자 수는 안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몇 %이니? (0.02%죠) 그래요. 이때까지만 해도 3%였는데 이제 0.02%인 거예요.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종사하는 사람이 다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산업이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라가 발전하면 절로 따라오는 게 뭔가요? 소득이 증가하죠. 개개인의. 좋은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자본이 투입되기 어려워지는 국면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지 않으면 빨리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광업도 그러하고 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생산 비용을 낮추려고 노력해야 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다 사라진다. 소득이 증가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또 뒷면에는 그러한 면이 있다. 항상 그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죠. 고대와 현대의 광업 방식, 이제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나 봐야 되겠죠. 노예 및 강제노동 활용 방식 이제 사라졌다. 국가 통제의 자원 채취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이어지고 있는 데도 있고 이제 민간 사업체가 또 하는 데도 있고 이어지고 있죠. 고대의 중국 소금 강산, 현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개발 이런 거 비교해보라 인물이죠. 중세 유럽 은강, 현대 미국 석유회사, 개인 소유 및 기업 운영 방식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 공사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고 민간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이제 이어지고 있다. 민간이 하는 거는 하여튼 그래요. 또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뭔가요? 아까 살펴봤죠. 농업의 지배자들한테 광업이 지배됐는데 농업의 지배자들은 권력자들이었죠. 왕신이나 귀족이거나. 거기에서 벗어났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현대 광업사업체는 대부분 상업적 목적을 띠며 채취한 광물을 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 광물을 왜 캐나요? 판매하기 위해서? 그래요. 수익을 얻는다. 근데 이것은 좀 비슷할 수 있어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농업의 지배자들은 어땠을까요? 농산물 있잖아요. 캐낸 광물을 그래요.
공적인 목적으로 이용했을 수도 있지만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겠죠. 교환을 통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광업 종사자들은 직접 소비를 위해 자원을 채취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광물은 산업원료나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된다. 광업 종사자들의 삶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과거에는 광산사고와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짧았으나 현대에는 안전장비, 노동규제 그리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 작업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 그래요. 예전에 얘기했죠. 농업 종사자들은 가난했죠. 집도 직접 만들어야 됐고 이것저것 직접 만들어야 됐었죠. 우복도 그러고. 근데 산업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많이 개선됐죠. 일도 편해지고 소득도 높아지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뭐 농민이 뭐 희생됐다 다 거짓말이라고. 광업 종사자들도 어떤가요? 산업이 발전하니까 크게 개선된 거죠. 예전에는 노예나 진짜 그 노예를 동원하거나 강제로 시켰잖아요. 위험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